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서울대 아빠식 문해력 독서법 상위 1% 아이가 하고 있는 이라고 부제가 적혀 있네요. 독서법부터 다른 영재원 과학고 아이들의 비밀. 그래서 서울대를 나오신 아빠 2명, PD 일을 둘 다 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이 두 PD 분이 쓰신 아이들 독서에 관해, 자녀교육에 관해 쓰신 내용입니다. 서울대를 나온 PD인 아빠는 어떻게 아이들을 독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앞부분에 부모와 아이의 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책을 잘 읽고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경우, 부모가 잘 읽는데 아이가 안 읽는 경우, 부모는 안 읽는데 아이가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경우. 세 번째 조합부터 볼게요. 세 번째 조합을 봅시다. 부모는 독서나 글쓰기에 별 관심이 없는데 아이는 관심이 많은 경우도 있죠.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그저 방치하기 십상입니다. 제가 뭐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읽게 해주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 독서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고3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읽으면 독서 버릇은 들겠지만 학교 성적에 도움이 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조합보다는 더 희망적입니다. 이미 책 읽는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방향만 살짝 틀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위대하죠. 온갖 방법을 써서 담배를 못 끊던 애언가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담배를 끊는 경우를 자주 볼 겁니다. 담배도 끊는데 하물며 귀한 자식을 위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아이의 독서 습관을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모가 먼저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 저자분이 노력한 상황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조합은 부모와 아이 모두 독서나 글쓰기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행히 이 책을 읽고 있으니 일단 그것만으로도 이 조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독서와 글쓰기는 반드시 성적 향상을 위해서만 필요한가요? 이 책은 다분히 그런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독서와 글쓰기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위의 질문에 대해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이 책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휘력 책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요. 어휘력 비법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무척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아이에게 몇 권을 사주었고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잡아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학교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다만 아이의 성격과 어휘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야겠죠? 학창시절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많이 써먹은 방법인데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아이와 단어 퀴즈나 사자성어 퀴즈를 짬짬이 하는 방법입니다. 가볍게 내기를 거는 것도 좋고 단어 퀴즈를 10회 연속 마치면 1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해준다거나 데이터 선물을 해준다거나 하는 식이에요. 어휘력 관련 책을 놓고 퀴즈를 풀면 더 공정해질 수 있죠. 그리고 한자 교육에 대해서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한자 교육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2년 해보면 정말 효과를 볼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 많이 나와 있는 한자 문제집 그런 거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저 이야기의 흐름만을 쫓아 단물만 빠는 독서든 지식 자랑을 위한 독서든 간에 아이의 책을 읽지 않는 것보다는 100만 배, 아니 1000만 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할 때 가장 후순위에 있어야 하는 독서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독서 시간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편식이 준 선물, 소설 읽기의 장점에 대해 따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니까요. 다만 미친 듯이 소설만 읽고 난 뒤에 생긴 초능력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읽을 소설은 많은데 하루에가 너무 짧았던 소녀는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급하게 책을 읽는 습관이었죠. 그 습관은 자연스럽게 속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속독이라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써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저자가 노력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선 독서대를 하나 장만하고 눈물을 머금고 거실에서 TV를 치웠습니다. 서점에 나가 그동안 읽고 싶었던,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분야의 양서를 골라왔습니다. 저는 문학, 역사, 철학 위주로 편식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책들 위주로 쌓아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백건대 읽는 척하기 시작했지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 수잔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 미치오 카쿠의 초공간에 둘러싸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읽는 척을 했다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솔선수범이란 구호를 외치며 끝내 책을 잡고 있어야 했던 저는 결국 좋아하는 분야의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지더군요. 벌받는 심정으로 아이에게 보여주기식 책 읽기를 읽어가던 중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늘 접하던 문사철이 아닌 과학 분야의 책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코스모스를 완독하고 나니 전에는 고역이던 초공간이 재밌어지고 이어서 눈먼 시계공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책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게 되면 책을 쓴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책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또 다음 책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소설책을 읽어도 소설책 안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썼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 이북이나 이제 웹상에서 정보, 책 읽기, 읽기 그 하는 방법에 관해서 저자의 의견을 적어 놓으셨는데, 비선형 읽기의 단점은 가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선형 읽기라는 게 이제 책은 여기서 앞에서 시작해서 뒤로 끝나는 이제 방향성이 있는 처음과 끝이 있는 선형적인 독서라고 한다면, 비선형 읽기는 웹상에서 보는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런 무한한 공간에서의 이제 읽기 습관이죠. 대표적으로 방향성 상실과 인지 과부하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비선형 읽기 집단이 선형 읽기 집단에 비해 국어 학업 성취도 점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웹상에서만 이렇게 읽기를 많이 한 경우에는 읽기 학업 성취도 점수가 낮다는 얘기죠. 선형 읽기는 책이나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유한한 그런 읽기를 말하는 거고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전 영역에 걸쳐 선형 읽기는 특유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보통 비선형 읽기가 주를 이루는 교육의 장을 e-러닝 학습 환경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e-러닝 학습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보를 탐색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인지 처리 능력을 벗어나는 정보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인지 과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자는 처음에 학습 목표를 잃고 학습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책이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능동적,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능동적 독서를 위해 필요한 스쿼트 머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물론 요약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능동적 독서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약을 잘 한다면 적어도 능동적 독서의 8할은 이룬 겁니다. 요약하기 훈련을 하면 문해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제 아이들 독서 교육에 글쓰기에 관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인데 재밌어요. 뭘 해야 하냐고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하냐고 물어야 합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논술이나 글쓰기 학원에 보내지 마세요.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참으세요. 어른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작문 실력이 길러지는 것 같을지 몰라도 아이는 점점 글쓰기를 시켜서 억지로 하는 무엇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학원에 보내는 대신 차라리 학교 숙제를 도와주세요. 수학이라면 몰라도 초등학교 글짓기 숙제 정도는 어떤 아빠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여라고 했어요. 뭔가를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칭찬해주고 흥미를 보여주고 가끔 아빠도 함께 써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정답은 지겹도록 학교에서 강요하니까 집에서는 응원만 해주는 겁니다. 필기구와 노트 등을 아이가 원하는 것들로 사주는 이벤트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어요. 예쁜 펜이나 노트를 선물 받으면 뭐라도 쓰고 싶은 기분이 들잖아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의외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쓴 감사카드나 편지는 일정 기간 이상 벽이나 책상에 꼭 붙여주세요. 가장 좋은 칭찬의 방식입니다. 중학교 글쓰기에 관해서 중요한 점은 중학교 1학년 때는 아이의 글을 고쳐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문이 있거나 심지어 맞춤법이 틀려도 그냥 놔두세요. 정확함보다는 흥미가 더 중요한 시기니까요. 아직은요. 만약 우리 아이가 심각하게 글솜씨가 없다 혹은 맞춤법도 너무 틀린다 싶으면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원을 보내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이 직접 글쓰기 선생님이 되어 아이가 쓴 글에 빨간 펜을 긋는 것 저는 비추합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독서와 글쓰기를 다루는 책들을 훑어봤는데 부모에게 선생님의 역할을 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상적인 가정에서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중학생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 않습니다. 사춘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는 자칫하면 부모와 갈등이 끊이지 않기 십상이죠. 아이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낼 위험을 안고 부모님이 서툴게 선생질하는 것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직접 가르치든 학원을 보내든 간에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작문 실력은 확보해야 합니다. 곧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바빠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아이들은 오히려 글을 잘 씁니다. 왜냐하고요? 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초적 상태의 아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펜을 휘둘러 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능적인 글쓰기에서 감탄할 만한 명문이 탄생합니다. 글쓰기를 신성하게 여기지 않고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호덕 선생은 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글을 쓴다. 아이들은 머리로 이야기를 꾸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대로 쓰는 것이다. 책에 나오는 말을 문법에 맞게 맞추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으로 늘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글은 재미가 있고 감동을 준다. 언어 능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말솜씨는 타고나는 것일까? 찾아보니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기질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남 앞에서 나서기 좋아하고 대화나 연설을 좋아하고 상대의 반응을 궁금해하는 기질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관종기의 일부랄까요? 저는 그런 기질이 극도로 강한 사람이었고요. 말보다도 글로써 제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긴 했지만요. 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를 윽박지르는 행위가 아이의 언어 감각을 극도로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놀랄 만큼 많은 부모님이 이런 잘못들을 부지불식간에 저지른다고 합니다. 부모의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물리적 충격 없이도 아이의 시신경이 손상될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적절하게 반응해 주세요. 논리가 미숙하고 결론이 틀리더라도 바로 지적하지 마세요. 부모의 반응에 따라 아이는 자신의 언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는 막대한 에너지가 되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습관적으로 잘못된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 점검해 보세요. 자식과의 대화가 중요하지만 부부간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부부간의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다면 아이의 입도 다친다는 연구 결과가 꽤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 싸우고 사는 일이 불가능하니 소리 높여 싸울 일이 있다면 꼭 아이가 듣지 않는 곳에서 싸우시기를. 이거 하나만큼은 저희 부부의 영순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기, 발표하기 이벤트를 해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연말 이럴 때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한마디씩 말하는 그런 거를 자주 해주면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D 두 분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진행도 직접 하고 있고 특강이나 외부 행사 진행을 하면서 말을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의 기본 속성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유혹하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을 잘 유혹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청중을 유혹하면 뜨거운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 포인트는 눈빛, 호흡, 리듬, 손표정, 손동작, 음성의 강약 조절 등등 부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바짝 얼어있는 대신 미소를 머금고 청중과 충분히 눈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고 결정적인 부분 앞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오래 쉬고 남들과는 다른 손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졸지 않고 저를 지켜보고 더 큰 박수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혹하는 말하기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유혹하는 말하기를 시전할 때만큼은 상대는 평가할 타이밍을 놓쳐버린다고. 즐겁기 때문에 누군가를 유혹하는 일도 즐겁지만 유혹당하는 일도 즐겁습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정치인의 명연설을 찾아보거나 딱히 내 관심 분야가 아닌데도 입담꾼이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은 유권자를, 대중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말하기의 장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유머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발도 고수들의 무기입니다. 감동도 좋은 장치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덧붙이자면 언제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이죠. 아이들은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책을 혹은 웹툰이나 웹소설이라도 마음껏 즐길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아이들은 또 피해자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가르치는 학원도 있지만 그건 역시 국어 성적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사교육일 뿐입니다. 과학고에 진학한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과학과 수학과 과학에 올인하다시피 했기에 그런 학원조차 다닐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독서만큼은 즐거운 경험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독서나 글쓰기와 관련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권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아이가 특별히 독서와 글쓰기 지도를 받아야 할 정도로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과목보다 국어 성적을 올리는 일이 우선이라면 부모님들께 꽤나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국어보다 더 시급한 다른 과목을 위한 학원 스케줄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비추입니다. 그래서 이제 PD분이 쓰신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부모들이 있고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답이다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자기에게 맞는 길을 이제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한 거겠죠. 재미있고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